안녕하세요. 한나TV 한나쌤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이제 근현대사를 처음으로 나가게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뭔가 근현대사 느낌으로 옷을 입어보려고 이제 이렇게 근현대사에 이렇게 멋내는 양장 느낌으로 이렇게 입은 거예요, 여러분. 근현대사. 어떻게 좀 근현대사 느낌 납니까? 근현대 약간 모던걸, 모던보이, 모던걸 느낌? 자, 지금 교재는 194쪽에 22강 진도로 나갈 건데요. 바로 22강 내용이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부터 해가지고 이제 통상수교, 쇄국정책을 했다는 그런 통상거부정책, 그리고 뭐 병인양요, 신미양요,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강화도 조약까지 쭉 있는데, 근현대사는 항상 흐름이에요, 진짜. 근현대사는 1년에도 너무 많은 사건이 벌어지고, 그 사건의 원인, 결과, 이것 때문에 이게 일어나고, 항상 순서가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표로 한번 필기를 해서 싹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근현대사는 연도를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근현대사 연도 공부하는 거, 예를 들어서 사로 끝나면은 갑오개혁, 뭐 이런 식으로 갑오개혁은 갑자로 시작되면은 무조건 사로 끝나는 거. 예를 들어 갑심정변은 1884년이라서 갑인 거고, 갑오개혁은 1894년인 건데, 이 60가짜로 계산하는 그런 부분은요, 제가 따로 지금 설명을 안 할게요. 왜냐면 제 공무원 한국사 첫 번째 강의에 연도 계산하는 그 꿀팁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연도 이렇게 계산하는 거 그거 한번 참고하시고, 연도를 외우셔야 돼요. 어느 정도. 그래서 제가 지금 연표를 쫙 필기를 할 겁니다. 요게 지금 오늘 배울 내용 다 한 번에 정리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필기를 한번 쭉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제가 예전에 이제 고등부 근현대사 강의할 때 했던 필기거든요. 194. 오늘 내용이 194부터 그 다음 23강 문호개방, 이런 이모군란 갑신정변, 뭐 거기까지 다 동학농민운동까지 그냥 쫙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제가 쓴 연도들은 여러분들이 다 외워야 되는 연도입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이걸 어떻게 외워 싶겠지만, 사건을 얘기하면서 연도를 자꾸 보면은 흐름이 좀 파악이 되실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를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 적는 이유는 그게 몇 년도에 일어났는지 헷갈리고 궁금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검색하면 귀찮으니까 이 필기를 해놓고 나중에 헷갈릴 때 이 필기를 다시 찾아보시고 여기 몇 년도였구나 해서 찾아볼 수 있도록 한번 싹 정리를 해드리려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다 외울 필요는 없고 꼭 외워야 되는 건 다시 찝어 드릴 겁니다. 자, 일단 1800부터 1863년도 요 시기 중요합니다. 1800부터 1863년기는 세도정치 시기예요. 자, 세도정치 시기. 자, 그리고 1863년부터 1873년 딱 외우기 쉽죠. 10년 동안 흥선대원군이 10년 동안 집권을 합니다. 고종이 어렸기 때문에 흥선대원군 집권기. 흥선대원군이 딱 73년까지 집권을 합니다. 그럼 73년이 딱 뭔가 이렇게 과도기 포인트겠죠? 이때부터 고종이 친히 정치한다. 고종이 직접 정치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고종이 정치하는 게 아니라 민비가 뒤에서 이렇게 좀 좌지우지했죠. 사실 흥선대원군과 민비의 싸움이었어요. 민씨. 그러니까 고종은 사실 좀 유약한, 약간 되게 좀 뭐랄까요, 물에 물 타든 술에 술 타든 좀 우유부단한 캐릭터였어요. 그래서 부인이 시키는 대로 했거든요. 그래서 흥선대원군하고 민비가 붙는 그런 시기죠. 어쨌든 고종이 친정하면서부터 1973년, 1963년부터 1973년까지 10년 동안 흥선대원군이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자, 고종이 친정하고 나서는 민비는 어땠냐면 어느 정도는 좀 받아들이자 개화를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어느 정도 우리가 개화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우리나라 영토에서 청나라와 일본이 막 부딪히고 있는, 다른 말로 해서 청일 각축기, 청나라랑 일본이 부딪히고 있는, 우리나라를 가지고 막 싸우고 있는 그런 시기가 바로 동학농민운동 시기, 여기 1894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기를 좀 나눌 수 있고요. 자, 세부적인 각각의 사건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오늘 나갈 진도가 이 부분인데, 일단 세도 정치 설명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하고, 우리가 이미 배운 내용이니까, 자, 흥선대원군 집권기에 있었던 우리가 문호개방 먼저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일단 1863년 그리고 1866년에 큰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1866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때 당시 우리나라 위에서 러시아가 슬금슬금 남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러시아 세력을 좀 우리도 막아보려고 했었는데, 우리나라에 마침 천주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프랑스 선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프랑스 말이 잘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막 힘들게 통역을 해서 러시아를 이렇게 좀 제지하는데 프랑스 선교사들이 좀 도와줘라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 근데 프랑스 선교사들이 우리는 천주교를 이렇게 좀 전파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이유로 온 것이지 정치적인 것에는 개입하지 않겠다고 거절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이 기분이 나쁘죠. 아니, 왕이 시켰는데 나 내 뜻을 거절해? 그럼 죽여버리겠어. 이런 식으로 정말 프랑스 선교사들의 9명을 다 처형시키고, 그뿐만 아니라 그 천주교 신자들 8천여 명의 목을 다 잘라버립니다. 정말 절두산 순교지에 그 강물이 핏빛으로 물들 정도로 엄청나게 목을 잘라댔어요. 그게 바로 병인박해입니다. 1866년 병일박해. 좀 외워주세요. 어떻게 외우냐? 우리가 흔히 안 좋은 악마의 숫자 666이라고 하죠. 그 66을 기억하죠. 666? 1866년. 혹은 목을 댕강댕강 잘랐잖아요. 고기, 66 이렇게 생각하시던가. 몸이랑 목이랑 분리? 고기가 2개 분리? 뭐 이런 식으로 외우시던지 66 꼭 외워주세요. 66. 악마의 숫자 66. 아무튼 1866년 천주교의 입장에서는 많은 그 순교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흥선대원군이 악마로 느껴졌겠죠? 그래서 악마의 숫자 66으로 해서 꼭 외워주세요. 병인박해. 첫 번째 병인박해. 프랑스 선교사 9명을 죽이고 우리나라에 이제 천주교 믿는 수천 명, 거의 8천여 명을 진짜 많이 죽였어요. 천주교 박해 중에 가장 단연 나 발음 왜 이렇게 안 돼 갑자기. 최고로 많이 죽인. 자, 병인박해는 1월에 일어났습니다. 이거 혹시 여러분들 헷갈릴까봐 월까지 써드릴게요. 1월에 일어났어요. 이 병인박해가 1월부터 시작돼가지고 계속 2년 동안 계속 죽였습니다. 계속 죽이고 있는 상황에, 그런 상황에서 두 번째로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제너럴 셔먼훈 사건이 벌어져요. 제너럴 셔먼훈 사건. 제너럴 셔먼 어느 나라가 뵐까요? 제너럴 셔먼. 영어잖아요. 미국의 상선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상선인데, 이 제너럴 셔먼 사건은 무슨 뭐 이렇게 군사적인 목적이 아니라 장사꾼들이었어요. 그래서 통교하자고 좀 이렇게 우리 서로 이렇게 물물 교환하자, 우리 외교하자, 뭐 이런 식의 약간 무역을 하자고 하는 무역선이었는데, 평양에 왔어. 근데 평양 사람들이 뭐야 저것들 뭐야 뭐라는 거야, 머리가 눈이 왜 파래, 기분 나빠 말해가지고 저리가 했는데도 you welcome 뭐 영어 막 하니까 영어 싫어 막 그래가지고 결국 불태워버렸어. 제너럴 셔먼 사건의 이 근원이 뭐냐면 그 배를 다 불태워버렸어요. 근데 배를 불태울 때 미군 국기도 불태워버렸어요. 그 얘네들이 열받고 간 거야. 얘네들이 이렇게까지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미국이 듣고 이것을 빌미로 나중에 미국이 쳐들어오는 게 신미양요. 신미양요는 물론 신미년에 쳐들어왔지만 거기에 마침 미자가 들어가잖아요. 미국이 쳐들어온 겁니다. 그렇게 외워주시면 좋아요. 근데 바로 신미양요 아니에요. 조금 있다가. 순서대로 외웠을 때 조금 있다가요. 어쨌든 제너럴 셔먼 사건이 이 1866년에 일어났고 1866년에 일이 많아요. 제너럴 셔먼 사건은 한 8월 정도 여름에 일어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일어났던 사건은 바로 병인박해에 대한 복수로, 프랑스가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병인 양요가 일어납니다. 이때 프랑스 선교사 9명을 어쨌든 처형시켰잖아. 얼마나 열받아. 아니 선교하러 갔는데 죽일 것까지는 없잖아. 그래가지고 프랑스가 쳐들어옵니다. 사실 그것도 핑계죠. 이때 서구 열강들은 어떻게 하면 더 식민지를 만들 것인가 땅 따먹게 하고 있는 그런 제국주의 시대였어요. 영국은 그때 당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 해가지고 뭐 인도도 식민지로 만들고 아프리카도 식민지로 만들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프랑스도 슬금슬금 우리나라 뭐 이렇게 가져갈 거 없나 이렇게 한번 온 거죠. 그게 병인양요입니다. 병인양요는 10월 달에.
그래서 1866년이라는 해에 우리나라에 참 많은 일이 있었죠. 병인박해, 순서대로 병인박해, 제네럴 셔먼호 사건, 병인 양요가 1866년에 쭈르륵 있는 겁니다. 1월, 8월, 10월. 제가 월까지 굳이 쓰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순서 헷갈릴까봐. 1월, 8월, 10월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1868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여기가 촘촘해서 쓸 칸이 없네.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거 네 번째 일어난 사건인데, 내가 여기를 너무 촘촘하게 해버렸어.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요렇게 해서 쓸게요. 요렇게 해서 1868년에 난감하다. 칸이 모자라다. 네 번째 일어난 사건이 바로 뭐냐면 이때 대원군,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인 남영군이 있었는데 남영군의 묘를 도굴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독일 상인인 오페르트가 무덤을 원래는 통상욕을 하려고 했었어요. 독일 상인이. 네, 당연히 이제 흥선대원군이 안 하지. 너네 가 안 해. 그랬더니 이 병인양요까지 당했는데 흥선대원군이 하겠어? 그거를 앙심을 품고 뭐라도 들고 가야겠다. 그래서 도굴을 했는데 하필 이제 흥선대원군이 남영군의 묘를 도굴하려다가 실패한 거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열받아가지고 더욱더 쇄국 정책을 하게 되겠죠. 바로 오페르트 도굴 사건입니다. 독일 상인이에요. 오페르트 도굴 사건. 글씨를 너무 작게 써서 잘 보일까 모르겠다.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네 번째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나서 1871년 이때 바로 신미양요가 일어난 겁니다. 잠깐 글씨 쓰기 힘드네. 그래도 오라고 짜증나. 필기 꼬이니까 되게 열받는다. 여기를 좀 널널하게 쓸까? 여러분 1871년이니까 기억해주세요. 그냥 5번이라고 여기다 쓸게요. 1871년입니다. 신미양요. 자, 신미양요는 1871년에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연결하고 싶은데 지금 너무 지저분해서 선 안 그은 거예요. 자, 신미양요. 신미양요는 원인이 무엇 때문이냐면 제너럴 셔먼호 사건 때문에.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1866년에 일어나고 나서 이거 봐. 뜬금 2년 뒤에 쳐들어왔어. 그러니까 이거는 핑계에 불과하다밖에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이제 병인박해 바로 그 해에 이제 쳐들어왔지만 미군은 이거 뭔가 억울한 사건 하나 있지 않나? 건수가 있다. 제너럴 셔먼호 사건 때 어떻게 우리나라 국기를 태워? 그거에 대한 빌미로 따지러 가자. 그런 식으로 신미양요를 일으킵니다. 바로 미국이. 그래서 신미양요 1871년에 신미양요가 일어나요.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원인이 됐다. 그래서 요것이 원인이 돼서 미국이 강화도로 쳐들어온 게 신미양요죠. 자, 구체적인 내용은 교재를 보면서 이따가 할 거예요. 순서만 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1, 2, 3, 4, 5, 요 5가지 순서 너무 시험에 잘 나옵니다. 1866년에 3개의 사건이 일어났고 1868년 오페르트 도구 사건, 1871년 신미양요. 그래서 교재에 다시 한번 정리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흥선대원군은 계속 당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 그래서 흥선대원군 입장에서는 절대 서양과 통교하지 않겠다. 예전에는 쇄국 정책이라고 말했는데 요즘에는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통상을 절대 하지 않겠다. 교류하지 않겠다. 완전 문을 걸어 잠그죠. 그래서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하는 원인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873년부터 이제 고종이 정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민비는 서양과 통교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개화파와 위정척사파가 부딪히는 시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써놓을게요. 개화와 척사파, 위정척사파. 개화와 위정척사파가 부딪히는 그런 시기입니다. 1876년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 1876년, 이것도 칸이 좀 모자라겠다. 바로 강화도 조약이 벌어지죠. 자, 강화도 조약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최초로 문호를 개방하게 된 사건인데 바로 일본한테 문호를 개방하게 됩니다. 신미양요라는 건 신미양요 때는 쳐들어왔지만 우리가 격퇴했어요. 퇴각하긴 했어요. 미국이. 일단 퇴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신미양요 때 뭔가 이렇게 제대로 된 조약을 맺지는 않았어요. 최초로 맺은 조약은 일본과 맺게 되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맺게 되냐면 1876년 바로 1년 전에 1875년에 운요호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운요호는 일본 배 이름입니다. 운요호가 강화도 쪽에 와가지고 괜히 슬금슬금 왔다 갔다 해. 그래서 우리가 가라고 왜 자꾸 끔찍거려. 시비를 걸러온 거야. 가라고 그랬는데 얘네들이 안 가. 그래서 우리가 한번 대포를 팡 쐈어.
그랬더니 일본이 운유호가 막 엄청나게 우리나라를 더 심한 더 센 화력의 대포를 쏘고 우리나라 강화도 쪽에 와가지고 침략하고 막 관청을 불태우고 그리고 간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걔네가 가라고 했는데 안 갔잖아. 걔네가 잘못한 거잖아. 그런데 우리나라한테는 니네가 먼저 대포를 쐈다. 우리 운유호 다 불타고 피해가 막심하다 이런 식으로 따지러 온 게 강화도 조약이야. 오히려 적반하장을 시전한 거죠. 그래서 강화도 조약이 이제 그때 우리나라 최초의 불평등 조약이고 그리고 최초의 불평등 근대적 조약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따 교재를 보면서 할 거예요. 근데 강화도 조약에서 했던 그 플레이가 미국한테 그대로 당한 걸 우리나라에 똑같이 써먹은 거예요. 일본도 그런 식으로 미국한테 이제 문호 개방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최초로 근대적 조약을 맺은 건 강화도 조약 1876년에. 그리고 나서 1876에서 1882년으로 넘어올 때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유명한 책이 들어옵니다. 그게 바로 조선책략이라는 책인데 여기다 하나 써놓고 싶은데 칸이 모자라네. 여기다 화살표 1880년 정도에 조선책략이라는 게 들어와요. 조선책략이라는 책이 들어옵니다. 연도를 안 외워도 상관없어요. 조선책략이라는 거는 김홍집이라는 사람이 이제 일본의 시찰단으로 갔을 때 어떤 사람이 그 사람 지은 사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조선책략 장씨인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어쨌든 이 조선책략의 내용이 뭐냐면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는 중국과 연결해서 중국과 친하게 지내야 되고 그리고 일본과 손을 잡아야 되고 미국과도 연계해야 된다. 미국과 중국과 일본이 손을 잡아가지고 러시아를 막아야 된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좀 개화를 해야 되고 주변국들과 손을 잡아야 된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선책략이 들어오고 나서는 우리나라에 개화 바람이 불었어요. 좀 서양과 손을 잡아야 되고 좀 서양의 그런 우수한 그런 뭐 개혁이라던가 일본이 메이지 유신으로 성공했기 때문에 막 입헌군 주제로 막 잘 나갔잖아요. 우리나라도 그거를 좀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한 개화의 흐름이 옵니다. 그래서 개화와 척사가 본격적으로 부딪히게 되는 게 조선 책략의 영향이 커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책입니다. 자, 조선 책략은 이따가 문제풀이에도 나오니까 그때 좀 더 구체적으로 봐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개화랑 척사랑 싸우는 첫 번째 사건이 바로 1882년 이모군란이 일어나죠. 그래서 개화와 척사의 대립으로 일어나게 된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이모군란. 이모군란은 연도 외우는 거 알려드릴게요. 정말 쉬워요. 여기에요. 1882. 뭘까요? 이모군란은 그때 당시 이제 신식군대인 별기군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제 신식군대인 별기군의 교관이 또 일본 사람이었고 신식군대만 조금 더 잘해줬어요. 그리고 신식군대는 좀 양반 자제들, 조금 잘 사는 애들이 이제 신식군대에 들어갔고 구식군대는 되게 차별했단 말이야. 구식군대는 제대로 월급도 주지 않고 밀린 급료를 어떤 식으로 줬냐면 그 쌀에다가 먹을 거에다 장난친 거지. 쌀에다가 막 그런 톱밥이라든지 막 흙 같은 거 섞어가지고 이렇게 쌀 가마니를 줬는데 열어봤더니 흙하고 쌀하고 막 섞여 있는 거야. 얼마나 열받겠어. 지금 그나마 밀린 급료를 딱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월급을 못 받아가지고 1년 만에 월급을 받았는데 월급 봉투에 10,000원짜리가 막 제대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막 부루마블 돈하고 섞여 있어. 뭐야, 좀 장난하는 거야? 미친 거 아니야? 당연히 열받겠죠. 사장하고 막 완전 맞짱 뜨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 구식군인들이 완전 열받았어. 빨리 먹을 거 내놔. 그래서 이거는 좀 욕이지만 1882로 외워주면 됩니다. 1882. 18 빨리 달라고 월급 제대로. 그래서 이렇게 1882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모군란. 구식군인들이 폭발을 한 거죠. 누구한테 사실 열받았냐면 이때 당시 민씨한테 열받았어요. 그래서 명성황후라고 흔히 부르는 민씨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민씨가 도망갔어요. 충주까지. 도망갔는데 이제 이모군란 때 이제 구식군인들이 열받아가지고 흥선대원군을 올렸어. 왕으로 다시 올렸어. 뭐 끈이 내려갔네. 흥선대원군을 잠시 올렸는데 민씨가 어디로 도망갔냐면 청나라 공사관으로 도망가서 청나라 군대를 이제 개입시켜.
그래서 청나라 군대가 와서 결국 흥선대원군을 청나라로 납치해버리고 다시 민씨가 재집권하는 그런 사건이 이모군란입니다. 이모군란은 구식군인들이 열받아가지고 구식군인들 차별, 밀린 급료 때문에 열받아서 일어난 게 어떻게 보면 개화와 척사의 부딪힘이죠. 개화 쪽이면 이제 별기군, 척사 약간 구식군인들 이모군란 쪽.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싸워서 나타난 게 이모군란. 자, 그 다음에 이제 개화파는 두 개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급진개화파가 있었고 뭐 약간 점진적으로 개화하자는 온건개화파가 있었습니다. 온건개화파는 대표적인 사람이 김홍집이었고 그리고 급진개화파는 김옥균, 박영효가 있었는데 좀 완전 급진적으로 우리나라의 왕정을 폐지해버리고 완전히 일본을 따라하자 좀 약간 급진개화파들은 친일적인 쪽이 많아요. 태극기를 만들었던 박영효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급진개화파. 일본의 그런 메이주신을 똑같이 본따서 입헌군 주제를 만들자. 걔네들이 급진개화파였고 온건개화파는 좀 김홍집 같은 사람. 그대로 이제 동도서기 우리나라에 원래 있었던 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이자는 그런 온건개화파인데 급진개화파가 일으킨 것이 바로 1884년 갑신정변이죠. 갑신정변 김옥균, 박영효까지 쓸게요. 그래서 이게 바로 1884년 갑신정변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다음에 1885년에 일어났던 사건은 거문도 사건인데요. 이건 나중에 다 공부할 거예요. 거문도 사건은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가 이때 당시 다 우리나라 가지고 눈독 들이고 있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어려울 거 없는데 지금 위에는 이제 청나라가 있었고 우리나라 이쪽에는 러시아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일본도 우리나라를 쏙쏙들이 노리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점점점 막 내려오는 거야. 러시아가 이렇게 남하를 막 해. 그리고 청나라도 우리나라에 이제 민씨랑 손을 잡고 약간 민씨가 청나라에 사대하면서 우리나라도 막 노리고 있었고 일본도 우리나라 지금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본격적으로 남하를 추진하게 돼요. 우리나라를 어떻게 좀 이렇게 먹어보려고 러시아가 내려와. 근데 러시아가 내려오니까 이때 당시에는 청하고 일본하고 되게 견제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뜬금 러시아가 내려와. 러시아가 내려오니까 또 누가 갑자기 간섭을 하냐면 영국이 내가 못 먹는 떡 네가 먹을 수 없다. 러시아가 내려오니까 갑자기 이쪽에 제주도 위쪽에 거문도라고 있거든요. 거문도라는 섬을 갑자기 영국이 점령해. 여기에다가 기지를 만들고 러시아가 더 내려오면은 거기에 대항하려고. 그래서 그거가 거문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가지고 여러 서구 열강부터 해가지고 청나라, 일본, 러시아, 영국까지 침발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것을 알려주는 게 바로 거문도 사건입니다. 1885년 거문도 사건. 그래서 거문도 사건 때문에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이때 벌어졌냐면 아예 우리나라가 이러다가 어느 나라 하나한테 완전 식민지가 되기 전에 그냥 우리나라 중립화하자. 중립을 딱 선언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뭐 스위스도 중립국, 뭐 예를 들어서 뭐 벨기에도 중립국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서구 열강의 중간에 완충지로 껴가지고 서로 먹고자 하는 그런 지대가 있어요. 그럼 중립국을 선언하면 얘네들이 서로 조약을 맺어가지고 우리나라를 그냥 보호해주고 중립을 지켜버리는 거예요. 중립국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립화를 해버리자. 그래서 중립화론도 나타납니다. 독일 영사 뭐 부들러랑 뭐 6.1준이 주장하기도 해요. 우리나라 아예 중립화 만들어버리자. 이때 만약에 중립화를 잘 이렇게 좀 했으면은 우리가 일본 식민지가 안 됐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머리를 잘 써서 외교를 해서 잠시 중립화를 했었으면 어땠을까? 이 중립화라는 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광복 이후에 우리가 미국의 신탁 통치를 받았죠. 그런 게 약간 중립화된 거야. 미국의 보호를 받는 약간 중립국이 돼버리는 그런 게 이제 중립화입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나라 중립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왔지만 실제로는 행해지지 않았죠. 그 다음에 1889년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쭉쭉쭉 우리가 다 배울 내용인데 이때 우리나라에 많은 쌀과 콩이 곡식이 너무 일본으로 넘어가가지고 아예 못 나가게 하는 방공령을 선포합니다. 방공령 선포는 어떤 걸 이해할 수 있냐면 이때 일본이 우리나라에 야금야금 식량 침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
그래서 슬슬 우리나라의 경제적으로 침략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는 거고, 1894년은 바로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납니다. 반봉건 반외세로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고, 동학농민운동에서 강하게 주장했던 게 신분제 철폐였거든요. 신분제 철폐, 그리고 반외세, 일본 청나라에 개입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쓰자 뭐 이런 거였는데, 신분제 철폐를 국가에서는 이때 그 들어주고 노비도 해방해주고 이제 신분제를 없애줘요. 그게 바로 갑오개혁이죠. 그래서 1894년 같은 해에 동학농민운동의 원인이 돼서 갑오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큰 흐름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도에 우리가 꼭 외워야 될 사건만 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쭉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근현대사는 꼭 이런 식으로 필기해서 흐름을 한번 잡고 공부하셔야 돼요. 그냥 교재만 보고 사건 외우면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파악하시라고 좀 빡세지만 이렇게 필기를 해봤어요. 빼먹은 거 없죠? 갑오개혁까지. 그래서 굳이 지금 미리 갑오개혁까지 정리를 100년 단위로 한번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어서 좀 필기를 못한 걸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세도정치부터 좀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자, 세도정치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왕권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왕권이 하락됐었죠. 일부 가문, 풍양조씨, 안동김씨 같은 일부 가문이 정권을 잡고 있었고, 왕은 그냥 허수아비에 불과한 왕권이 아주 약화된 상황이었죠. 순조, 헌종, 철종 때. 그리고 정치도 엄청나게 문란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매관매직 관직을 사고 판다던가 비변사 위주의 정치가 되고 있었고, 의정부라든지 그러한 정치기구는 아예 유명무실해지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그리고 이제 어떤 문란이 있었냐면, 정치 문란에 이어서 삼정의 문란. 전정, 군정, 환정이라고 그래가지고 환장한다. 전세도 원래 정해진 액수보다 훨씬 더 많이 걷었고, 그리고 군정은 군포를 원래 2필만 걷는 건데 더 많이 걷는다던가, 원래 1필만, 영정법에 의하면 1필만 걷어야 되는데 군포를 어린아이한테 걷고, 죽은 할아버지한테 걷고, 이러 태어나자마자 피도 안 마른 그런 애기한테 걷고, 해골한테 걷고, 백골징포 이런 식으로 이제 군포의 문란이라던가 황곡의 문란 이런 게 삼정이죠. 이러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흥선대원군은 왕권을 강화하면서 되게 엄청난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어떤 식으로 세도 정치를 좀 정리하려고 했냐면, 빨간색으로 한번 써볼게요. 자,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흥선대원군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안동김씨, 마지막에 정권을 잡았었던 안동김씨를 쫓아내요. 축출. 안동김씨를 축출하고, 그리고 왕권 강화를 위해서 경복궁을 다시 집니다. 뭔가 이제 왕권을 강화하죠. 경복궁을 중건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화폐, 당백전. 이런 식으로 시험에 많이 나와요. 당백전이 그림 문제로도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백자, 그 일백백자? 이런 식으로 백자가 보여요. 네, 백자는 흰 백자다. 백자가 보입니다. 일백백인가 흰백인가 아무튼 이렇게 백자가 딱 보여요. 그래서 그 백자가 보이면 이게 당백전이구나 하고 문제를 풀면 돼요. 그래서 경복궁을 중건하고, 자, 정치문란은 그 전에 있었던 비변사를 없애요. 비변사를 폐지. 비변사가 이때 당시 세도 정치의 대표적인 온상지였기 때문에 비변사를 없앴다. 자, 그 다음에 삼정의 문란. 삼정의 문란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토지를 다시 한번 알아보는 거야. 양전사업을 해요. 양전사업을 실시해서 숨겨진 토지, 그리고 은결이라고 하거든요. 숨겨진 토지를 찾아보는 거야. 보니까 양반들이 이렇게 자기네 땅은 예를 들어서 100평이라고 올렸는데, 알고 보니까 훨씬 더 많은 땅을 몰래 가지고 있었던 거야.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그런 걸 속속들이 다 찾아내. 자, 그런 식으로 은결을 색출해서 양반들에게도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세금을 싹 다 받았다라는 거죠. 양전사업으로 이런 전정의 문란, 전세의 문란을 해결을 했고, 그리고 양반들에게도 군포를 징수하게 되는 파격적인 호포제를 실시해요. 그 양반들이 불만이 장난이 아니었겠죠. 양반도 군포를 내라, 이런 식의 호포제를 실시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황곡의 문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창제를 실시합니다.
이 사창은 어떤 의미냐면 그전에는 황곡을 수령이나 향리, 양반들이 그거를 담당했기 때문에 막 고리대라, 약간 사채놀이 그런 식으로 이자를 늘리는 고리대가 장난이 아니었는데 사창제는 그런 곡식 창고를 돌아가면서 그거를 담당하게 하는 거예요. 고리대를 이렇게 붙이지 않도록. 개인이 한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약간 이제 뽑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양전, 호포제, 사창제 이걸로 삼종의 문란을 해결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 이따가 또 교재보고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병인박해, 병인양료, 신미양료 부분은 좀 교재로 설명한 다음에 한번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일단 쓰고 나중에 추가로 좀 필기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교재 194페이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교재 22강 194페이지. 아이고 너무 귀엽다. 자, 194페이지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 이 부분이 있어요. 요걸 한번 쭉 같이 한번 훑어보도록 할게요. 자,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 자, 신과 함께 하는 검 교재 194쪽 1번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 자, 세도정치의 폐단이 심해졌었다. 농민봉기가 발생했다. 아시다시피 홍경래남부터 임술농민봉기까지, 그리고 동학과 천주교의 확산, 되게 정신없는 분위기에 집권을 했죠. 그리고 밑에 국제적으로 이양선이 출몰하고 있었고, 서양의 배들이 자꾸 통교하자고 이렇게 출몰하고 있었고, 러시아가 연해주를 차지하면서 슬슬 남하하고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사회가 불안한 상황이었다. 흥선대원의 내정개혁 첫 번째는 세도정치로 인해 실추된 왕권을 강화하는 게 목적이었고 민생안정이 목적이었다. 자, 그래서 먼저 정치개혁. 자, 세도정치를 타파하기 위해서 안동김씨 축출 쫓아냈고 부패관리 척결. 자, 그 다음 밑에 관제개혁, 비변사 축소 폐지, 비변사 폐지로 외워주시면 되고요. 의금부의 기능을 부활했다. 그리고 법전 대전회통 동그라미 해주세요. 대전회통. 그전에는 대전 통편이었죠. 정조 때. 자, 흥선대원군은 대전의 통. 뭔가 이렇게 흥선대원군의 개혁이 뭔가 화통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통 외워주세요. 대전의 통. 자, 그 다음에 삼정개혁은 표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삼정의 문란은 어떤 식으로 개혁했느냐. 양전이 뭐고, 사창제가 뭐고, 후포제가 뭐냐. 자, 전정은 양전실시, 양전사업. 양전사업은 토지조사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토지를 다시 한번 재정비하는 거야. 그죠? 양전 동그라미 해주고, 응결, 숨겨있는 토지, 응결, 색출. 그리고 이제 지방간과 토호들이 겸병, 토지를 넓히고 불법적으로 토지를 넓히는 것을 금지시켰다. 그래서 국가재정을 확충시켰고, 그리고 호포제 실시, 호포제 동그라미 해놓고요. 호포제의 양반에게도 군포징수. 그 다음에 사창제는 농민의 부담을 경감시켰다. 사창제에 대한 설명 옆에다 잘 써놨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그러한 곡식창고를 운영하고 돌아가면서 대표를 맡는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서원철폐와 경복궁 중건 교재 보도록 할게요. 자, 서원철폐와 경복궁 중건. 자, 서원철폐. 서원을 없앴다는 거는 이때 서원이 많은 노비와 토지를 하사받고 좀 국가의 재정이 파탄나게 된 또 원인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많이 아예 없애버렸다. 그래서 붕당의 근거지를 없애버리고 국가가 너무 돈이 없었기 때문에 국가재정 확충을 위해서 서원을 없앴다. 그리고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내용은 47개소의 사액서원, 국가에서 뭐 사액을 받은, 사액이라는 건 토지와 이제 그런 노동력, 그런 노비를 얘기합니다. 그런 정말 중요한 사액서원 이외에는 모두 다 없애버렸다. 그랬던가 유생들이 반발이 많았겠죠? 양반들이 흥선대원군을 매우 싫어했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경복궁 중건 요거 중요합니다. 별표해 주시고, 왕권 강화의 상징으로 경복궁을 새로 지었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당백전을 국가에서 화폐를 발행합니다. 경복궁 중건을 위한 화폐, 고가 화폐였어요. 당백전이. 그래서 물가 상승을 유발을 했고, 그리고 양반들에게는 기부금에 그런 식으로 원납전을 징수했어요. 기부금입니다.
기부금을 내게 했습니다. 그런 경복궁을 짓는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백성들도 노역에 징발되고 여러 가지 불만이 많았어요. 양반들이 그럼 묘지에 있는 나무도 벌목한다 뭐 이래가지고 양반들이 불만이 많았다. 그래서 결과는 유통경제 혼란, 뭐 물가가 오른다던가 백성들의 원성이 막 올라갔다. 필요에 의한 거였지만 불만이 많게 생겼다라는 거죠. 불만이 많이 생겼다. 자, 의와 한계는 국가기관 확립과 민생안정에 기여했지만 한계는 왕권 강화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기 때문에 좀 보수적인 개혁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불만이 고조되었다. 많아졌다. 자, 그 다음에 195페이지 한번 이어서 쭉쭉 볼게요. 병인양요. 아까 간단하게 설명했던 것들 교재 보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경. 자, 이양선이 자꾸 와가지고 통교하자고 그러고 서양 세력의 통상 요구가 막 있어요. 이런 분위기에서 흥선대원군은 교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된 원인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병인 박해, 병인 양요 때문이겠죠. 병인 박해가 원인이 돼서 병인 박해 프랑스 선교사들을 막 죽여버리고 막 8천여 명을 처형하니까 이거를 원인으로 쳐들어온 게 병인 양요죠. 어디로? 프랑스군이 강화도로. 강화도 동그라미 해주고 대표적인 부대 한성군 부대, 양원수 부대. 양원수 부대가 특히 시험에 많이 나와요. 어쨌든 한성군의 문수산성, 양원수 부대 정족산성, 양원수 부대 정족산성 꼭 외워주세요. 양원수 부대 정족산성 바로 병인 양요다. 자, 프랑스군이 결국 퇴각을 했는데 그때 외교장각 도서를 약탈하고 이때 직지를 가져가게 된 겁니다. 직지심체 요절이 이때 가져가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페르트의 남영궁묘 도굴 사건,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라고 흔히 말하죠. 독일 상계는 오페르트가 통상 요구를 거절하니까 남은군의 묘dom을 도굴하다가 실패합니다. 그것 때문에 더욱더 쇄국 정책의 의지가 강화되는 거죠. 교류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막 열받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미양요. 신미양요는 제너럴 셔머너 사건 때문에 벌어졌다. 자, 신미양요는 제너럴 셔머너 사건 때문에 배상금 내라. 배를 불태우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통상조약을 위해서 왔는데 대원군이 거절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강하게 강화도에서 광성보 공격 어제연 광성보 어제연 광어로 외워주세요. 광어 역시 회는 광어죠. 광성보 어제연 외워주시고 이건 신미양요. 광어 이쁘다 신미 광어미. 자, 그 다음에 미군이 결국은 퇴각했어요. 이때 조약을 맺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양 세력에 대한 우리가 좀 막아낸 거긴 많이 당하긴 했지만 어쨌든 미국이 퇴각하는 거 보고 사실 이게 미국이 안녕하고 완전히 간 게 아니거든요. 다음에 또 와야지 하고 간 건데 어쨌든 막아냈다고 생각을 하고 서양 세력에 대한 자신감이 막 고조됐어요. 그러면서 전국 각지에 절대 통교하지 않겠다. 그래서 척합의를 건립을 합니다. 서양과의 수교 거부 의지를 널리 천명해서 척합의. 그래서 대원군 하면 쇄국정책 척합의. 사건 순서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병인박해, 제너럴 셔머너 사건, 병인양요. 모두 요 세 사건은 1866년에 같은 해에 일어난 사건. 그 다음에 오페르트 도구 사건 1868년, 신미양요 1871년. 요런 순서라는 거. 흔히 제너럴 셔머너 사건 때문에 신미양요가 일어났다고 해서 신미양요 바로 직전으로 오해하는 순서로 외우시는 경우가 있는데 제너럴 셔머너는 훨씬 1866년 훨씬 전이라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건 순서 헷갈리지 않게 외워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강화도 조약에 대한 내용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따로 필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교재로 보고 했으니까. 자, 강화도 조약. 완전 열받는 조약이죠. 자, 강화도 조약은 흥선대원이 결국 쫓겨났어요. 그런 상황에서 통상 개화론, 좀 개화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막 야기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운요 사건이 원인이 되었다. 가장 큰 건 운요 사건이죠. 운요 사건 동그라미. 운요 사건 1875년 운요가 치적치적하다가 우리가 총알 대포폭 쏘니까 얘네들이 오히려 대포를 엄청 우리나라 쏘고 우리나라 막 그쪽 완전 무차별 폭격을 한 사건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거를 빌미 삼아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강화도 조약을 맺죠. 강화도 조약 최초의 근대적이면서 불평등. 요게 정말 중요해요. 근대적. 그러니까 이렇게 근대적으로 무슨 1항, 2항, 3항 이런 식의 외교에 관한 조약은 처음으로 맺은 거예요. 근대적으로 처음으로 맺은 조약인데 불평등이다. 왜 불평등인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자주국을 규정한다. 요 부분은 다른 표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가 준비한 표가 있는데 강화도 조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조선은 자주국이며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이거는 왠지 되게 좋은 대우해주는 것 같잖아요. 조선은 자주국이라는 의미는 청의 종속관계를 끊어라. 우리가 청나라랑 자꾸 사대하고 청나라랑 붙어있으면 일본과 교류하고 일본이 쳐들어오는데 이게 좀 불편하니까 청나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는 그러한 의도인 거죠. 뭔가 좀 청의 종주권을 배제하려고 하는 의도라는 거. 그래서 조선은 자주국이라는 건 그러한 약간 페이크죠. 약간 좋은 쪽으로 들리게. 그 다음에 부산과 원산, 인천 항구 3개의 항구를 결국 개항하게 했습니다. 부산, 원산, 인천. 그 다음에 밑에 치해법권을 인정한다. 치해법권 인정. 이게 바로 불평등이에요. 치해법권. 기억하셔야 됩니다. 치해법권이라는 건 뭐냐면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을 죽였어. 그러면은 재판을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한테 재판을 받아.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잘못한 행동은 일본 사람이 재판한다는 게 치해법권이에요. 불평등한 거죠. 그게 아직도 소파협정이 치해법권이 아마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 그래서 우리 미선이 효순이 사건도 그 미군을 미국 사람이 재판했죠. 그래서 무죄가 나왔잖아요. 그런 게 치해법권입니다. 그 다음에 개항장에서 일본인의 범죄가 발생할 경우에도 일본인 법률에 의해 처벌한다. 이 말도 안 되는, 이 말이야 막걸리야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일본인이 범죄를 저질러도 일본 사람들의 법률에 의해 처벌한대. 우리나라 와가지고 막 조선 사람 막 죽여도 돼. 일본 사람이 그냥 무죄 때리면 되니까. 말도 안 되는 이거를 조약을 이게 불평등하다는 막 고구마 막 열이 받죠? 이거를 조약을 맺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자, 조선의 연안 측량을 해안 측량을 자유롭게 한다. 쥐들이 뭔데 왜 우리나라 해안 측량을 마음대로 해? 우리나라 땅인데 이때부터 야금야금 식민지를 하려고 이미 준비하고 있었던 거 이 새끼들이. 아유 갑자기 화가 나네요. 자, 조선과 일본 양국은 수시로 외교사전을 파견하고 일본 화폐의 통용과 무관세 무역을 인정한다. 일본 화폐 갑자기 왜 통용해? 갑자기 뭔가 식민지 하려고 지금 완전 밑거름 들어가고 있는 거야 이 자식이. 밑작업 들어가고 있는 거다라는 느낌이 나죠? 그래서 불평등하다. 그래서 대표적인 불평등은 바로 뭐냐면 첫 번째 치해법권, 두 번째 조선의 해안 측량권. 연안 측량을 자유롭게 한다는 거 여러분 보안상 진짜 위험한 거예요. 왜? 해군으로 이때 당시에는 공군이 아니라 해군 싸움이었거든요. 해군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바다 주변에 해안 측량을 하면서 여기가 어떻게 생겼고 그런 걸 파악해가지고 쳐들어오기 쉬우려고 한 거야. 호구 같은 아주 호갱이죠. 호구 같은 조약을 맺은 거지. 그래서 이때 이게 강화도 조약 내용입니다. 그래서 강화도 조약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교재에서 다시 한번 보면은요. 강화도 조약의 내용. 자,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 불평등 조약이다. 자주국 규정은 뭔지 설명을 했고 3개 항구 원산, 부산, 인천. 그리고 밑에 쪽 해안 측량권 허용. 요거 별표. 요것도 불평등. 그쵸? 유사시 군사작전에 이용하려고 주권 침해 그리고 불평등한 이거 왜 그렇게 했어? 불평등한 요소다. 해양 측량권 별표해 놓으시고 불평등. 치해법권도 완전 불평등. 일본인이 개항장에서 범죄 저지르면 일본 사람이 재판에 말도 안 되는 치해법권 불평등이죠. 자, 그 이외에 부속 조약도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이뿐만이 아니라 추가로 또 부속 조약을 맺습니다. 이거는 더욱더 호구 같은 조약을 맺죠. 자, 조일 무역 규칙이라고 해가지고 일본의 수출입 상품에 대한 무관세. 관세를 매겨야 되는데 그냥 편하게 관세를 매기지 않고 그냥 교류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양국의 무제한 유출. 이것 때문에 나중에 반공령을 선포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양곡의 무제한 유출이 왜 위험하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서양의 물건들 막 이런 거 우리나라 값비싸게 막 팔고 그거를 우리 그냥 돈으로 말고 곡식으로 가져가겠다. 곡식을 엄청나게 가져가 일본 애들이. 일본은 섬이기 때문에 쌀, 콩 이런 게 항상 부족했거든요. 그런 것들 엄청나게 가져가고 우리나라는 먹을 게 없고 이런 식으로 양곡의 무제한 유출을 허용한다는 것 자체도 말도 안 되는 조약이었죠. 조일 수호조교 부록은 일본인 거류지도 설정하고 일본 화폐를 유통하게 허용을 했습니다. 일본 화폐를 유통하게 하면은 일본 화폐에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잠식당하는 또 원인이 되죠. 이런 거 그냥 생각도 안 하고 다 그냥 조약을 맺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일본 다음으로 이제 조약을 맺은 건 미국입니다. 아까 미국이 열받은 거야. 아니
신비양요 이후로 우리가 먼저 맺으려고 했는데 일본한테 뺏겼어. 억울하다. 그래서 이어서 미국도 조약을 맺죠. 바로 1882년에. 자, 조선책략이 1980년도에 우리나라에 유포가 됩니다. 그러면서 미국과도 친하게 지내야 된다. 왜?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미국과 통교를 해야 된다는 그러한 분위기가 일고 있었고, 그래서 미국과의 수교 주장이 있었고, 청나라가 어느 정도 중간에서 알선해줘서 결국 미국과 이제 조약을 맺게 되는데, 최혜국이라는 단어 중요합니다. 최혜국 대우 인정. 이건 뭐냐면 무슨 조약을 맺던지 우리가 1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더 유리한 걸로 해줘야 된다. 우리한테 특혜를 줘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이랑 조약을 맺고 나중에 일본이랑 뭔가 또 조약을 맺었어. 광산 채굴권 같은 조약을 맺었어. 그럼 우리도 광산 채굴하게 해줘. 이런 식으로 최혜국, 뭐든지 우리를 최혜국으로 대우해준다. 이거 완전 꿀이죠. 그러니까는 다른 나라 뭐 하게 되면 약간 샘내는 거랑 비슷하다고 할까? 최혜국 대우를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 내가 남자친구가 3명이 있으면은 나머지 2명의 남자친구랑 최애 남자친구 대우를 인정했어. 그럼 얘랑 만약에 스킨십을 많이 나갈 경우 얘네들도 다 나가줘야 되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식으로 최고의 대우를 해줘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랑 하는 거 나도 하게 해줘라.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거중조정. 자, 그리고 치일법권, 협정강세. 여기선 최혜국 대우만 기억해 주시고요. 치일법권도 동그라미 해주세요. 2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최혜국 대우, 치일법권. 그 다음에 서양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 서양과. 그러니까 이게 최초의 근대적 조약은 일본인데 서양과는 최초다. 미국이. 그래서 역시 불평등이다. 그래서 다 조약 자체가 동등하지 않고 불평등하게 맺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어서 쭉쭉쭉쭉 영국, 독일, 프랑스 이렇게 조약을 맺습니다. 이것도 모두 다 불평등한 조약이었고 약자의 서름, 우리나라가 힘이 없었던 서름이 막 나타나죠. 영국, 독일, 러시아, 프랑스 그리고 모두 불평등 조약이었다라는 거. 모두 최혜국은 아니었고 미국이 최혜국이에요. 그래서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 자, 여기까지 195페이지까지 진도를 나간 겁니다. 그러면은 뒤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이제 병인박해, 병인양요, 신명요 정리해서 필기하려고 했는데 교재에 있는 내용이니까 교재 내용만 충분히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196쪽 한번 봅시다. 자, 2번, 3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흥선대원군의 경복궁을 중건하기 위해서 한 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경복궁을 중건하기 위해서 한 일, 농민들을 부역에 동원하였습니다. 가에 들어갈 거, 옳은 것을 고르면 기역, 지게를 발급하였다. 양전 사업을 했던 내용은 있지만 지게라는 얘기 처음 들어보시죠? 지게는 나중에 나오는데요. 지게는 나중에 이제 고종이 광무개혁을 실시하면서 대한제국이라고 이제 나라를 만들고 이제 그 광무개혁 안에 이제 근대적인 토지제도를 만들고 지게를 발급한다. 토지제도에 대한 그런 토지대장 지게를 발급한다고 나왔는데 근대적인 토지문서예요. 그래서 이건 어쨌든 광무개혁 때 한 거니까 관련이 없습니다. 기역 아니고 당백정 발행 요거 맞겠죠. 니은이 맞고 궁극기무처는 갑오개혁을 실시했던 기관이에요. 관련이 없습니다. 원납전을 강제로 징수했다. 그 양반들에게 기부금 형식으로서 니은, 리을, 당백전, 원납전 2개를 기억하셔야겠죠. 경복궁 중건과 관련해서 니은, 리을.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근현대사 부분 할 때 제가 이 어제연 얘기할 때 요 깃발을 말씀을 안 드렸네요. 요 깃발 잠깐 보여드릴게요. 어제연 부대 이 어제연 그 장군의 그런 깃발이 있었거든요. 이 깃발이 뭐냐면 수라고 쓰여져 있는 장군기예요. 어제연의 장군기. 이 큰 깃발이거든요. 사람보다 훨씬 큰 깃발, 배에 달려있는 그런 큰 깃발 같은 건데 이거를 미군들이 전리품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져갔어요. 가져갔는데 다시 우리가 돌려줘라. 우리의 문화재다. 그래가지고 이때 2007년인가 이거를 아마 장기 대여 형식 아무튼 그런 식으로 대여해 준다는 식으로 우리 건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어쨌든 돌려받았어요. 이게 이제 어제연 장군과 관련된 이거 수작이라고 합니다. 수라고 쓰여져 있는 그런 수작기, 장군기. 자, 그러면 통상을 강요해 조선을 침략한 미국군이 강화도의 광성보를 공격하였다. 광성보, 어제연, 광성보 기억하면 되겠죠? 이것은
신미양요의 이야기죠. 신미양요 일어난 시기를 연표에서 골라봅시다. 언제일까요? 신미양요. 바로 신미양요는 언제입니까? 자, 고종이 즉위하고 오페르 도구 사건, 나가 되겠죠. 신미양요는 몇 년도? 1871년도니까 나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나를 고르시면 됩니다. 정답은 2번. 이런 식의 연표 흐름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근현대사는 이렇게 연표로 연도를 완벽하게 외우지 않더라도 어떤 사건 이후라는 이 순서 흐름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힘들게 필기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순서를 파악하셔야지만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거. 자, 198쪽 문제 이어서 풀도록 할게요. 자, 6번 문제. 얍. 자, 6번 문제 슉. 자, 우리나라와 너희 나라와 우리나라 사이에는 원래 왕래도 없었고 은혜를 입거나 원수를 진 일도 없다. 이번 덕산묘지에서 저지른 사건은 사람으로서 참 할 수 있는 일이겠는가. 또한 방비가 없는 것을 엿보아 몰래 들이닥쳐 소동을 일으키며 무기를 빼앗고 백성들의 재물을 강탈한 것도 사례로 볼 때 어찌할 수 있는 일인 건. 이 묘지에 나오잖아요, 묘지. 그래서 이거 이번 덕산묘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묘지를 도구로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오페르트 도구 사건 4번이 되겠죠. 오페르트 도구 사건. 자, 그 다음에 8번. 자, 역사신문 조선 일본과 조약 체결의 강화도 조약에 대한 내용이겠네요. 그래서 일본이 운요 사건을 구실로 강화도 앞바다에 군함을 파견해서 무력 시위를 해서 통상수교를 강요했다. 일본 함대 출현으로 인한 위기감이 확산되는 가운데 강화도 연무당에서는 신원과 구로다 간의 협상을 통해 조선과 일본 사이 교약이 체결되었다. 강화도 조약 내용인데 옳은 것은 자, 치해법권 인정. 요것이 맞겠죠. 내지 통상권은 아주 나중에 그 조천 상민 수륙 그 조약에 일어난 거고, 외국인 고문 조빈, 고문 정치라고 해가지고 이건 나중에 제1차 한일협약 최혜국 대우는 미국이 주장했던 그런 조선 일본 조일 통상장전, 그리고 일본군이 서울을 주둔하게 하는 거. 일본군의 서울 주둔은 나중에 우리가 배울 내용인데 재물포 조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치해법권 인정이 해당되겠죠. 8번에 1번. 자, 이렇게 근현대사 첫 번째 시간 22강 진도를 나갔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런 또 개화정치에 관련된 이모군란 그리고 갑신정변 그 내용을 이어서 이쪽 부분을 진도를 다음 시간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